특히 그 중에서 20년대 이장희 시인, 30년대 이상, 백석, 장만영 시인, 50년대 이후에 김춘수, 김수영, 전봉건 이렇게 총 7명의 한국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는 시인들, 그리고 이 이외에 모더니즘 시인들도 있지만 이 7명을 선정한 이유는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시인들에게서 반복과 변주가 잘 나타난다. 그죠? 그런 기법이 잘 나타난다. 그러면 이 반복과 변주는 무엇이냐? 일단 시에 나타나는, 그죠? 시라는 예술 작품에 나타난 현상이죠. 겉으로 드러난, 이걸 우리가 이제 기법이라고 일단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우리가 크게 보면 시인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즉 시로 표현하기 이전에,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 어떤 주제, 내용, 그죠? 의미,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서 이제 시라는 언어 예술로 표현되었을 때 이 시에 나타난, 그죠? 겉으로 표현된,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죠? 사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시인의 이 내용이, 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종교 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이 시에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통틀어서 이걸 우리가 그냥 이제 가장 쉬운 얘기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죠?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언어라는, 그죠?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시의 언어로 표현되었을 때는 이게 이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시라는 예술 작품에는 어떤 것이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겉으로 드러날까요? 물론 저 내용도 나타납니다. 시의 내용이 나타나서 주제를 형성하죠. 그죠?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뭐예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말뜻,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뜻, 말뜻을 잘 모르고 의미를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부담스러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시도 언어로 만들어진 예술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1차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이 시적 표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어의 형식이, 그죠? 내용과 우리가 항상 같이, 그죠? 견주어서 얘기하는 게 형식인데 형식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식을 빌어서 시라고 하는 언어 예술의, 그죠? 독특한 언어 표현의 형식이 있겠죠. 그죠?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12페이지, 12쪽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한 학기 내내 공부하는 것이 어떤 데 초점을 맞추는가, 이걸 먼저 지금 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복습인데 12쪽에 보면 둘째 줄입니다. 그동안 한국 현대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문학사적 연구, 내용적 주제적 연구, 형식적 기법적 연구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생들이 혹은 교수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주로 한국 모더니즘 시도 있겠고, 연구 대상이 뭐 리얼리즘 시도 있겠고, 전통 서정 시도 있겠고, 아무튼 연구 대상이 어떻든지 간에 연구의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연구 관점이 있는데, 혹은 유형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순서로 연구가 되나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로 연구가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연구자들이 많이 없을 때, 즉 기존의 연구나 선행 연구가 많이 없을 때 대체로 문학사적으로 누구나 김춘수 시인이 어떤 위치에 있다. 특히 문학사적으로 김춘수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먼저 거시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가면 그런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대체로 두 번째 단계, 내용적, 주제적 연구를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수영 씨의 주제는 사랑이다. 뭐 그죠? 이상 씨의 주제는 분열된 자아의식이다.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뭐예요?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한 연구. 그러니까 큰 틀의 연구부터 시작해서 미세하고 정밀한 연구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죠? 그게 세 번째가 바로 형식적 기법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시인이 시를 쓰는 과정은 시인이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주제나 내용을, 의미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서 시라는 언어 속에 내용도 담겨 있고 형식도 담겨 있을 텐데 연구자들이 이 시인을 직접 연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물론 시인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인의 생애를 연구하는 정기, 그죠? 평전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이건 정기 연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품 연구를 하는 거니까 시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라는 작품을. 그러면 이 작품을 연구할 때 어떤 관점의 연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화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내용적, 주제적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형식적, 기법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 세계를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연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3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은 주제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것이 어떤 형식적, 즉 기법적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번째 연구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 연구 방법을 연구의 목적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면 11쪽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정리하고 오늘 공부로 넘어갑니다. 이 연구의 1차적 목적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형식 중에서도 이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이 기법 혹은 형식이라고 할까 기법이라고 할까 이것을 하나의 연구 분야로 연구 영역으로 우리가 이걸 언급한다면 명칭을 붙인다면 어디에 속한다고요? 언술 구조를 연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문장과 문장이 짜여져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 짜임새, 이걸 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가 나타나는 그 요소들이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으로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단어, 우리가 문법서로 문법의 구성 요소로 보면 단어, 그 다음에 구나 절, 그 다음에 문장이 있죠. 그죠? 그리고 문장들도 문장과 문장이 짜여져서 또 어떤 하나의 구조를 이루 나가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언술 구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이나 변주가 만들어내는 언술 구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1쪽입니다. 셋째 줄. 2차적 목적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의 언술 구조에 주목하고 여기까지는 이미 얘기했고요. 그 미적 효과와 기능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다음에 따옴표가 되어 있죠. 미적 효과와 기능. 이 언술 구조를 어떤 관점에서
자, 여기에 미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미적이란 말은 어렵지 않죠? 심미적이란 말의 줄임말이고 그걸 설명하면 예술적 이런 말입니다. 그죠? 미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술 구조를 언어학적으로 그냥 분석할 수도 있죠. 이것은 그냥 예술적 차원이 아니죠. 문학이나 예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적 관점에서 그냥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언술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적 개념이니까. 언어학적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언술 구조가 반복과 변주가 일어나는 그 언술 구조를 우리는 언어학적으로 지금 연구하려는 게 아니고 모더니즘 시를 연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이 언술 구조가 만들어내는 어떤 효과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 문장이나 시 속에서 행과 행, 연과 연 사이에서 그 예술적인 차원, 그것이 시적인, 심미적이고 예술적이고 시적인 그 미적 효과를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이제 이 7명의 시인들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가 각각 어떻게 갖고 다른가? 그 효과가 미적 효과와 기능.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반복과 변주라는 언술 구조. 두 번째 관점은 그것이 갖고 있는 미적 효과와 기능. 세 번째 관점은 뭐라고요? 구조와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장 18쪽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약간 복습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18쪽 가보면 2장 연구의 이론적 토대 및 방법에서 이제 이게 연구의 목적이라면 이제 연구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방법에 해당되는 걸 둘로 나누었죠. 하나는 기법적 분석의 차원이다. 또 하나는 개념적 해석의 차원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방법론을, 연구의 방법론은 뭘 연구합니까? 연구는 이걸 하는 거죠. 7명의 한국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는 기법, 이것이 갖고 있는 언술 구조가 어떤 미적 효과와 기능이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이 두 가지를 지금 나누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법적 분석은 텍스트 언어학을 활용한다. 두 번째, 개념적 해석은 서구 사상과 정신 분석학을 활용한다. 활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목적 방법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걸 뭡니까? 이 연구 방법으로 뭡니까?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그걸 참고해서 방법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 시를 연구하는데 그죠? 그대로 대입하면 대입이란 말 알죠? 갖다 넣는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를 언어학적으로 분석해버리고 시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냥 해석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라고 하는 예술 장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아주 훼손돼 버리겠죠. 우리는 모더니즘 시인들의 시를 언어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것이 강조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8쪽 한번 보세요. 셋째 줄, 우선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반복과 변주의 기법적 분석의 차원과 관련하여 텍스트 언어학의 주요 기법들을 이론적 토대로 삼되, 그죠? 그 토대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일종의 빌려와서 차용해서 이 연구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대도 중요하지만 이 토대를 어떻게 자기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는가, 재구성하는가, 그죠? 재구성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 기법들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도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섬세하게 시작품의 언술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자, 이것은 분석의 차원입니다. 분석의 차원. 이제 해석의 차원에서는 이 개념이 들어가고, 이건 기법이고요. 이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적인 측면이 해석에 활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또한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반복과 변조의 개념적 해석의 차원과 관련하여 서구 사상 및 정신분석학의 주요 개념들, 특히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 니체와 베르그송의 철학, 이들을 개성하면서 재해석한 들레즈, 가타리의 철학 등을 이론적 토대로 삼되, 여기서 가타리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만 우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들레즈만 일단 해당되는 것으로, 이 개념들을 사상적 관점에서 도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섬세하게 작품의 언술 구조를 해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이 차원은 해석적 차원입니다.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의 방법론을, 그죠? 만들어낼 때 이 두 학문을, 그죠? 다른 연구 분야를 어떻게 한다고요? 활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법적 분석의 차원으로서의 텍스트 언어학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텍스트 언어학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모더니즘, 한국 모더니즘 시를 연구하는가 하는 방법을, 그죠? 다시 재구성해 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그죠? 이 연구의 방법으로 사용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할 때는 고유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만 뭐예요? 이거 활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해해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텍스트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몇 페이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면 23쪽. 이제 오늘 진도 범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더 이해에 도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요약했습니다. 23쪽 보세요. 보그랑드와 드레슬러는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걸 규명합니다.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죠? 텍스트란 말은 언어로 구성된, 그죠? 모든, 그죠? 짜여져 있는 것. 원래 텍스트라는 말의 어원은, 그죠? 가로 세로로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 때 그게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텍스트죠. 왜? 언어를 가지고 옷감을 만들듯이, 그죠? 짜서 만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언어로 구성된 어떤 짜임새 있는 것들을 다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용어입니다. 텍스트성.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오면 이들은 텍스트성의 7가지 기준으로, 자, 어떤 조건, 7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우리가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결속 구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 학자들이, 텍스트 언어 학자들이 결속 구조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응결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가로 안에 응결성을 같이 넣었습니다. 두 번째 결속성, 응집성, 어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문학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사이언스,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 차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7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결속 구조는 텍스트 표층 구조의 구성 요소들. 표층 구조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그 텍스트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도 겉으로 누구나
드러나 있는 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나 있는 거. 현상으로 표면에 나타난 거. 이런 뜻입니다. 표청 구조의 구성 요소들. 자, 문법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동사.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표청 구조죠.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어도 한국어도 중국어도 이 표청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언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구조니까요. 즉 단어들이 하나의 연쇄 속에서 상호 연관 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하고 영희는 하고 사랑한다 사이에 이 세 개의 그죠? 구성 요소들 사이에 관계가 생성되어 있죠. 주어, 목적어, 동사라는 관계가.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언어마다 그것이 고유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 문법 구성 요소를 어떻게 확인해요? 조사와 의미로, 그죠? 아, 이게 주어구나, 목적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그거는 이제 언어마다 다르지만 표청 구조의 구성 요소, 즉 단어들이 연쇄 속에서 상호 연관 짓는 방식은 어떤 언어든 그죠? 다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결속 구조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표청 구성 요소들은 문법적인 형식과 규칙에 따라 상호 의존하므로 결속 구조는 문법적인 의존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이 텍스트 언어학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뭐의 7가지 요소예요? 조건이에요? 텍스트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어떤 언어든 텍스트가 되려면 이 문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너무나 이건 상식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결속성. 표청 텍스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랬으니까 이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기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법적 규칙이 아니고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의미에 해당됩니다. 의미. 어떤 문장 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고 단어도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들과, 그러나 이 의미도 긴밀히 서로 관련을 맺고 있죠. 하나의 문장 속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의미적 관련성도 맺고 있죠. 문법적 관련성만 맺는 게 아니고 의미적 관련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속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가 되려면 첫 번째 결속 구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결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들입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결속성은 인과관계에 포함되는 일련의 관계에 의해 특히 잘 예시된다.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그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문장 혹은 하나의 단락 속에서, 그죠? 문맥 속에서 인과관계가 형성됐을 때, 아, 이게 의미가 연결되는구나. 그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면 의미가 연결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의도성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자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하죠. 우리가 의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텍스트를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만들어냈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발화체를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뭐와 뭐를 역시 구비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가장 기본이니까 구비해야 되죠. 첫 번째, 결속 구조도 구비해야 되고 두 번째, 결속성도 구비해야 돼요. 의도성을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나 일기를 쓰는 주체나, 그죠? 뭐예요? 대화를 나누는 주체가 뭐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용인성입니다. 이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죠.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됩니다.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 유용성이 있을 때 이것이 용인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보성. 자, 이제 다 쉬운 얘기니까 좀 빨리 갑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정보를, 그죠? 제공해야 됩니다. 시도 언어 텍스트인데 시는
다른 언어 텍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성이 약한 텍스트입니다. 대체로 감추는 게 많아요. 직접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해요. 그리고 암시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정보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로 된 텍스트를 다 이제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그죠? 모든 언어 텍스트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성은 저 보세요. 예측한 것과 예측하지 않은 것,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텍스트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정보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텍스트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완전히 다 100% 예측 가능한 텍스트는 없죠. 뭔가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죠. 시는 특히나 예측하지 못하고 그죠? 감춰져 있는 이 요소가 더 많은 언어 텍스트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죠. 이상의 작품을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동안 정말 많은 숱한 연구자들이 이상의 시를 연구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했는데도 또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 특히 시는 바로 이 뭐죠? 정보성 면에서도 독특한 텍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성, 이것은 텍스트를 발화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통 표지판은 그 상황에 맞는 장소에 딱 설치해야지 엉뚱한 곳에 교통 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상황성에 맞지 않죠.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이것은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 유형을 공부하려고 할 때는 그 분야의 독특한 특성을 미리 잘 파악하고 있어야 좀 더 공부가 그죠? 원활하게 진행되죠. 시도 전혀 시에 대한 상식이 없거나 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부가 없으면 그죠? 어렵죠. 그러나 시를 좀 학습하고 이해한 사람은 그죠? 그런 학생에게는 시가 어느 정도 쉬워지는데 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거기 보세요. 상호 텍스트성은 전형적인 패턴을 갖춘 텍스트 유형을 발전시키는 데 깊이 관여한다. 풍자나 비평이나 반박이나 보고 등의 유형에서 텍스트 생산자는 그런 유형의 텍스트를 자꾸 학습해야 더 효과가 커지죠. 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비평을 공부해 보고 싶다 하면 비평에 대한 그 유형의 텍스트들을 상호 텍스트성 많이 알고 있다면 더 유효하겠죠. 자,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 이 7가지 텍스트성 중에 우리가 이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앞에 2가지입니다.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해서 다 지금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러한 텍스트 언어학의 기본 텍스트성이라는 게 7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첫 번째 결속 구조, 두 번째 결속성. 이 2가지만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 이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는 이게 텍스트 언어학의 텍스트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이다.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이제 어떻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시 분석에 활용하고 재구성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단락. 텍스트 언어학에서 표청 텍스트의 결속 구조. 그죠? 앞에 설명했죠? 결속 구조라고 하는 것은 표청의 그죠? 문법적 규칙, 문법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기저 텍스트 세계의 결속성. 이것은 가라앉아 있는, 그죠? 밑바닥에 있는 의미 구조를 얘기합니다. 의미의 관계, 의미의 관계. 이 2가지는 텍스트성을 판정하는 가장 명백한 기준이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들은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의미를 갖는가를 나타낸다. 결속 구조는 텍스트의 구성 단위들 간의 문법적인 관계로서 문법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학 공부해봤겠고 또 영어도 공부해봤겠고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문법도 공부해봤고 그렇죠? 국어 문법도 공부해봤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법적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이 개념들, 이 기법들이 주로 이 책에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오죠?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 구조에 해당하는 기법으로 7가지가 나왔습니다. 7가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거. 자, 텍스트성의 7가지 중에 2가지인데 그 중에 이 결속 구조 첫 번째, 이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뭘 만들어내는 기법일까요? 문법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그죠? 네.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면 어떤 기법이 있는가 보면 첫 번째 회귀, 두 번째 부분 회귀, 세 번째 병행구문, 네 번째 환원, 대용형, 생략. 자, 이 용어들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실제로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고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 언어 활동에서 다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결속 구조는 통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화한다, 대화를 나눈다. 통화상, 통사구조가, 즉 통사구조, 문법 구조가 갖는 연속성의 기능과 밀접히 관련된다. 통사구조의 주요 단위는 구, 절, 문장 등으로 표시된 어종관계에 있는 패턴들이다. 길게,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길게 계속되는 텍스트의 경우에는, 자, 언어를 길게 지금 구사한다는 겁니다. 길게 문장을 사용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미 사용된 구조와 패턴을 재사용하고 수정하거나 압축하는 기법이 있는 거죠. 요 일곱 가지인가요? 1, 2, 3, 4, 5, 6, 7가지 어디 기법? 이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기법은 뭐예요? 문장을 구사할 때 재사용하거나,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수정하거나 생략하거나.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그는 내 오빠다. 그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너무 당연히 이걸 우리가 대명사라고 그러죠. 이게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한번 구사한 문장을 다시 사용할 때는 줄여서 사용하거나 아예 생략해버리거나 다른 말로 압축해서 사용하죠.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이 살아나죠. 그 기법들을 얘기합니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지금 대명사를 사용한 거, 이것은 대용형에 해당됩니다. 대용형. 이제 설명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법은 다른 기법이 아니고 문장을 다시 사용할 때 사용하는 7가지 기법이에요. 자, 왜 내가 이걸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시하고 우리가 한국 모더니즘 시를 연구하는데 시하고 영 분야가 다른 언어학, 그것도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이걸 참고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시에서 반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문장을 다시 한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때 문장을 똑같이 재사용할 수도 있고 변주가 일어나는 경우는 조금 바꾸어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생략을 해서 그 중에 일부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변주에 해당되죠. 똑같은 반복은 그냥 반복이고 조금씩 수정해서 반복하거나 생략하면서 반복하거나 여러 가지 변주의 방식이 나타나는데 시에 나타나는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이것을 기법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때 이 텍스트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이 결속 구조가 얘기하는 문장을 재사용할 때 구사하는 이 기법하고 그죠? 이렇게 연결해서 텍스트 언어학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학문을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의 이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우선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그치면 이 해석적 차원이 빠져버리잖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언어적인 어떤 분석만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철학적인 개념이나 정신 분석적 개념을 가지고 또 해석을, 그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이 기법들은 25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이 기법들은 정보 처리의 자료와 노력 양쪽의 안정성, 경제성. 아까도 얘기했죠? 왜 줄여서 사용할까요? 그죠? 왜 생략할까요? 반복이긴 반복인데, 즉, 제 문장을 똑같이 반복하긴 하는데 변형해서 반복해야 줄이거나 재사용하거나 이런 기법을 사용해야 경제성이, 언어의 경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자, 회귀는, 이건 이제 독특한 용어입니다. 회귀. 이게 텍스트 언어학의 용어입니다. 구성 요소나 패턴을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방식이고, 요거야말로 무슨,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은 반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반복. 풀이 넘는다. 또 풀이 넘는다. 그죠? 눈은 살아있다. 김수영의 눈이란 작품이 있죠.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은 똑같이 3번 반복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첨가되죠. 그때 눈은 살아있다는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죠? 이 경우가 어디에 해당돼요? 회귀에 해당됩니다. 회귀도 무엇이 반복되냐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가 회귀, 그죠? 반복되는 경우 단어의 회귀, 구나 절이 반복될 수도 있고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죠. 문장의 반복에는 뭐가 포함돼요? 단어의 반복도 이미 그 속에 내재되어 있죠. 조금 전에 보세요. 눈은 살아있다 속에는 눈이라는 단어와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이미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중첩되어서 문장과 단어와 구와 절과 문장이라는 이 구성 요소 사이에서 반복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것, 회귀입니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부분 회귀. 부분 회귀는 이미 사용한 구성 요소들을 다른 품사나 부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오늘 그 문장을 계속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우니까.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숭고하다. 그랬을 때 사랑은 뭐예요? 위에서 사랑한다를 반복한 것이죠. 그런데 위에서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명사로 반복했죠. 이런 게 부분 회귀입니다. 회귀, 반복이긴 반복인데 똑같은 반복은 아니고 품사를 바꿔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언어 구사를 흔히 많이 하죠. 근데 시에도 그런 반복이 나타난다. 일종의 변주죠, 그것도. 똑같은 반복이 아니니까 변주죠. 그게 부분 회귀입니다. 근데 묘하게 지금 이 텍스트 언어학의 이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죠? 굳이 꼭 시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닌데 일반 언어에 대한, 그죠? 이 기법들인데 이 일반 언어의 기법을 특수한 언어인 시의 반복과 변주에다가 한번 이렇게 방법론으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병행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병행구문. 이것은 동일한 표천 구조를 반복하되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넣는다 이랬는데, 어떤 구성 요소는 그대로 반복돼요. 근데 어떤 구성 요소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 쉬운 예를 들면 이상의 오감도 1에서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3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13번째까지 가거든요. 이게 병행구문인데, 병행구문의 하나의 예인데 어떤 게 똑같이 반복됩니까? 1, 2, 3, 4부터 13까지 이 숫자는 계속 바뀌죠. 나머지 문장은 거의 똑같. 가라는 주격조사가 도라는 조사로 바뀌는 거 요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복된다. 이게 뭐예요? 표천 구조입니다. 여기 동일한 표천 구조를 반복할 때 그 구조에 새로운 구성 요소가 사용됩니다.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바뀌는 구조도 있고. 이걸 소위 우리는 수사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건 대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꾸법.
나중에 그건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텍스트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병행 구문입니다. 크게 보면 이것도 반복이죠. 하지만 완전 반복은 아니고, 그죠?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고 변주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뭐예요? 문장 구사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에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세 번째, 화는 한자로 적혀 있죠. 한자를 보면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뜻이죠. 말을 바꾼다. 영어로는 패러프레이즈인데 의미는 같은데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애타게 그리워한다. 이거는 사랑한다는 이 단어를 말을 바꿔서 의미는 같은 거죠, 사실은. 이게 환원입니다. 시에도 환원이 많이 나타나요. 그것도 크게 보면 반복이죠. 반복의 일종인데 이런 다양한 반복들이 있는 것이죠. 환원, 그다음 대용형. 아까 얘기했죠? 요 대용형 한자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하다는 뜻이죠. 대신 사용하는 형태, 그죠? 대신 사용하는 어떤 형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명사, 그죠? 이런 것입니다. 아까 앞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그는 내 오빠다. 이러면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오는 철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긴 하지만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줄여서 간단히 줄여서 그래서 대용형은 생략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생략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생략은 하나의 구조와 그 의미 내용을 반복하되 표청 표현의 일부를 빼고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생략해버리고 일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도 반복의 일종입니다. 생략하고 반복해도 그 생략은 뭐예요? 의미상 전달이 되죠. 앞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똑같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일부를 생략하고 일부만 반복해도 앞에 그 생략된 부분이 뭔지를 아니까 의미로는 아무 지장이 없죠. 이게 이제 생략 기법입니다. 지금 이 기법들은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기법인데 문장을 다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고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서 흔히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이 기법적 이론은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텍스트 언어학이 상식적인 학문이거든요. 언어를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 입장에서 이런 텍스트 언어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자, 대용형과 생략은 간결성과 명료성 간의 상호 타협의 관계를 예정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도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대용형과 생략은 둘 다 상당히 압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앞에서 사용한 문장을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줄여서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줄여버리면 말하는 사람이 말한 걸 듣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명료성. 명료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간결성. 그죠? 줄이는 것은 상당히 경제성에는 도움이 되죠. 근데 너무, 그죠? 많이 줄여버리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죠.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조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결성과 명료성 사이에 타협이 잘 돼야지.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생략을 많이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시제, 상, 접속 구조 다 이제 문법과 관련됩니다. 등을 사용함으로써 텍스트 세계의 사상, 이거는 이제 한자를 보세요. 사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 혹은 사물, 이벤트, 어떤 사건과 상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청 표시를 삽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문법 구조의 어떤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 이것 차원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회기, 두 번째 부분 회기. 부분 회기는 뭐 회기의 일종이니까. 그 다음에 병행 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다음 환원이죠. 환원.
그 다음에 생략. 이 정도가 우리가 시에 나타난 반복과 변주를 분석할 때 앞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공부할 이 개념적 해석 차원에서 서구 사상이나 정신분석학에서도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서구 사상이나 정신분석학 모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반복이라고 하는 이 반복이라고 하는 요소를 철학적으로 혹은 정신분석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반복 강박. 계속 뭔가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상을 계속 반복해요. 심지어는 어떤 욕망과 무의식의 이 구조가 한 개인에게 고유한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랑도 반복해요. 첫사랑의 그 상대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사람과 헤어지고 한참 지나서 또 새로운 사랑을 했는데 첫사랑하고 이 두 번째 사랑 사이에 내 사랑의 형태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무의식에도 반복이 있으니까. 그죠? 욕망과 충동에도, 리비도에도 반복이 있고, 그죠? 이드에도 반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의 개념들에 아주 공통된 요소가 이 반복이라는 요소입니다. 반복. 꿈도 반복되죠. 왜? 무의식이 계속 반복되니까. 꿈도 똑같은 꿈이. 사랑을 했는데 혈액형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혈액형이. 아무튼 뭐 이 쉬운 예를, 재미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기법적 분석에서 요걸 왜 내가 그죠? 활용하려고 하냐면 요게 반복과 관련되니까. 요 텍스트성의 7가지 중에서 결속 구조와 결속성의 요건 아직 지금 이제 공부할 텐데 공부하려고 하는데 요것들이 반복과 관련되는 뭐예요? 텍스트 언어학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요걸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공부할 개념적 해석에서도 서구 사상과 정신분석학의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 니체와 베르그송, 그 다음에 들레즈 이들의 철학이나 사상 속에 반복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가? 공통점은 어디에 있어요? 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거로 가는 거죠. 요거는 문법적 표청 관계고, 문법적 표청 관계, 겉으로 드러난 관계고, 요거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관계인데, 요것도 뭐라고 텍스트 언어학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26쪽 밑에서 6째 줄입니다. 표청 텍스트의 결속 구조도 기저 텍스트 세계의 결속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문법 관계만 갖고 있는 문장이 아니죠. 그 안에는 의미가 들어있죠. 사실은 의미가 더 먼저 있어서 내가 그러한 표청 구조를 통해서 그죠? 문법적 구조를 통해서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더 먼저 기저에 있는 거예요? 의미가 더 기저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텍스트 언어학에서. 그래서 보세요. 표청 텍스트의 결속 구조도 기저 텍스트 세계의 결속성을 전제로 해서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결속성은 뭐냐? 결속성의 기법들과 그들의 관계는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 접근과 적합성을 의미하고 주제를, 그죠? 이게 바로 내용이죠. 주제를 중심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겁니다. 망을 이룬다. 그죠? 한자어로는 망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영어로는 네트워크죠. 관계. 그죠? 어떤 조직적 관계망을 이룬다. 의미들이, 개념들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에도 개념이 들어있죠. 의미가 들어있죠. 네. 27쪽 둘째 줄 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관점들이 여러 가지 또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다 활용하려는 건 아니고 이 교재의 연극 방법 중에서 이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성을 연구할 때 의미와 어의, 그 다음에 연속성, 활성화, 연결관계의 강도, 확대 활성화, 에피소드적 기억 대 의미론적 기억, 경제성, 전국적 패턴의 사용, 의미 상속 등의 문제
혹은 관점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다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상식적인 겁니다. 이해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의미는 이거는 이제 학문 분야마다 의미와 의의가 어떻게 다른가는 조금씩 개념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우선 의미를 잠재적 의미로 생각합니다. 아직 현실화된 게 아니고 잠재적. 이게 현실화되면 뭐가 돼요? 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결속성을 가지려면 의미는 잠재적인 거니까 의미가 이건 잠재적인 거예요. 현실화된 거 이거는 의의거든요. 이 의의가 그 문장 속에서 연속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 이것이 텍스트라고 이것도 지금 텍스트성의 7가지 중에 두 번째니까 텍스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어떤 문장과 문장의 사이에 의의가 연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아까 대표적인 의의의 연속성을 가진 게 뭘까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가장 대표적인 그죠?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인과관계 말고도 다양한 관계들이 다양한 의의의 연속적 관계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언어로 된 텍스트를 그죠? 분석하다 보면 인과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전환도 있고, 그죠? 순환도 있고, 그죠? 기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쉽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과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걸 첫 번째라고.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성립한다고요? 텍스트성이 성립한다. 지금 이것은 결속 구조의 관계가 관점이 아니고 결속성의 관점에서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의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시를 한 편 읽었어요. 그죠? 이상의 시를 읽었어. 1930년대 독자들이 의의의 연속성을 못 찾았어요. 그죠?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이상만 비판한 게 아니고 이상의 시를 실어준 그죠? 신문사, 데스크, 편집부장한테 엄청나게 그죠? 비판을 하고 욕도 하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결국 오감도가 연재가 되다가 중단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언어 텍스트는 일반 독자들이 의의의 연속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텍스트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시의 텍스트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그 시를 연구해야 되겠어요? 숨어있는 의의의 연속성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왜? 정말 의미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정말 의의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다양한 의의가 있으니까요. 그죠? 꼭 인과관계만 의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꼭 드러난 의의만 의의가 아니니까 숨어있는 아주 은밀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시의 의의의 연속성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텍스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가 이상의 시가 시다 아니다. 이건 시도 아니다. 당시의 독자들이 그렇게 많이 비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어려우니까. 바로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언어학으로 따지면 이게 시냐 아니냐, 즉 텍스트냐 아니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당대 1930년대 독자들이 그죠? 장애물에 걸린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 언어학하고 우리가 시를 해석하는 것하고 연결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활성화 한번 봅시다. 27쪽 밑에서 6째 줄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의의 연속성이고요. 두 번째, 언어 사용자가 특정 표현을 사용하거나 만났을 때 대체로 동일한 부류의 지식을 활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은 국어 국문학과 전공 수업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언어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비유 혹은 이미지, 시의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들이거든요. 이미지도 그렇고 비유도 그렇고 운율. 그러면 내가 운율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언어의 맥락 속에서는 시라고 하는 이 분야가 활성화돼요. 우리 학생들의 이 왜요? 인지 구조 속에. 그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텍스트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대 강의실에서 어떤 법학 용어, 여러 가지 법학 용어가 있잖아요. 말소라는 거 있죠. 말소. 주민등록을 말소한다. 그게 법적 용어거든요. 뭐 또 그 예가 많겠지만 내가 법률에 대해서, 법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례. 예를 들면요. 국문과 수업에 판례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법학과 수업에서 판례 혹은 판례법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 그죠? 지식이 활성화되겠죠. 두뇌 속에서. 우리의 인지 구조 속에서. 그겁니다. 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번 학기에 시를 공부하니까 주로 내가 얘기하는 어떤 단어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라는 문학 분야, 문학 장르의 지식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활성화돼야 어떻게 돼요? 이 어휘의 연속성이 더 잘 형성될 수 있죠. 그게 활성화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오히려 뭐예요? 재미가 좀 없죠. 그죠? 우리 학생들 지금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라서 시를 공부하는데 왜 저런 걸 지금 강의하고 있을까? 저 교수님이 엉뚱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텍스트 언어학의 개념들을 혹은 기법들을 어떻게 시 분석으로, 그죠? 이 연구의 방법으로 재구성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시 분석의 이 연구 방법으로 재구성하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미리 우리 학생들 지금 따분해하는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면 28쪽 보세요. 28쪽. 건너뛰고 28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28쪽 마지막 줄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 언어학의 주요 기법들을 참고하면서 이 연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서부터는 바로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을 활용해서 연구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차원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빨리 요약하고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활성화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연결관계의 강도. 이것도 너무 쉬운 것입니다. (27쪽) 밑에 셋째 줄. 개념은 특정한 연결관계의 강도에 따라 직결하는 그 자체의 구성성분들로 이루어진다. 그죠? 활성화하고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연결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율격, 비유, 이미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시와 관련된 이 개념들이 계속 연결돼요. 그죠? 그런데 말소, 판례, 법학 용어를 사용하면 그쪽으로 연결이 계속되는 거죠. 연결 관계가 강도가 생기는 거죠. 다음 28쪽. 에피소드적 기억은 확대 활성화는 활성화가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활성화가 아까 활성화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지식의 항목이 활성화되면 기억 장치 내에서 이 기억 장치라는 것은 우리의 인지 구조를 얘기합니다. 두뇌 구조 속에서 그 항목과 밀접히 연결된 다른 항목들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에피소드적 기억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런데 어미론적 기억은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 경험을 한 것은 특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더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어미론적 기억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적 패턴은 어떤 부분적이지 않고 전국적이라는 것은, 그죠? 국지적인 것의 반대입니다. 국지적인 것은 부분적이란 말이거든요. 전국적인 것은 총체적이고 전체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전국적 패턴은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 이 용어도 여러분 그 프레임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제시하면 그 프레임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통일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꼭 정치권뿐만 아니고 뭐 어떤 신문사는 그걸 뭐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을 먼저 제시하면 그 프레임 안에서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전국적 패턴이죠. 알겠습니까? 부분적 패턴이 아니고 전국적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로 프레임도 나왔고 플랜도 나왔어요. 아무튼 이건 다 언어학에서 인지 언어학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텍스트 언어학의 어떤 개념들이에요. 자, 이게 간단히 요약했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을 가봅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지금까지 28쪽 마지막 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 언어학의 주요 기법들을 참고하면서 이 연구의 방법을 모색해보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연구가 텍스트 언어학에서 참고하는 기법들은 주로 7가지 텍스트성의 기준 중에서 이 2가지죠. 그죠? 이미 여기다 정리했어요. 첫 번째, 결속 구조에 해당되는 기법인 회기, 부분 회기, 병행구문, 환원, 대용령, 생략. 이것이 시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시에도 이런 기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다. 그 다음에 결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의미와 의,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활성화, 연결관계의 강도 등이다. 그 다음 이제 밑으로 가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 방법을 설정하는지 봅시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 구조는 텍스트 표청 구조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의 연쇄 속에서 상호 연관짓는 방법, 즉 문법적인 형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시인들, 7명의 시인들을 차례로 연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맞췄어요? 단어, 구, 절, 문장이라는 문법적 구성 요소들의 반복과 변주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복과 변주가 기법적으로는 텍스트 언어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적 관계, 결속 구조의 문법적 관계인 단어, 가장 기본적인 것. 두 번째, 구. 세 번째, 절. 네 번째, 문장. 단어가 반복되는 시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구나 절이 반복되는 시들을 찾아서 분석하고, 문장이 반복되는 시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김수영의 풀이라는 작품에도 문장이 반복된다. 그죠? 혹은 단어가 반복되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것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첫 번째는 어디에 입각해서? 이 결속 구조에 입각해서. 이게 첫 번째 연구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연구 단계.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점은 이 연구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반복의 언술 구조를 부분적 표현의 영역에서, 이건 아주 부분적으로 미세한 부분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우선 단어가, 그 다음에 구와 절과 문장 등 텍스트 표청 구조의 구성 요소들을 어떤 규칙에 따라서 문법적인 규칙. 구문론 하는 것은 문법론과 같은 뜻입니다. 구문론, 문법론. 구문론적 형식 및 규칙에 따라 상호 연관 지으면서 분석하는 것과 상통한다.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텍스트 언어학의 이 결속 구조의 방법은, 그죠? 시에 나타나는 반복을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장이라는 이 문법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통한다. 그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연구 방법이고요. 두 번째, 또한 텍스트 언어학에서 결속성은 기저 텍스트 세계에서 개념들과, 이건 이제 의미입니다. 의미. 그 관계가 구성체 내부에서 갖는 상호 접근과 적합성을 의미하므로 이제는 의미론적 맥락이에요. 자, 첫 번째 연구 방법은 구문론적 연구죠. 문법적 연구죠. 두 번째 연구는 이제 의미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언어학에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결속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에도 아까 내가 단어 반복이 나타나는 경우, 구와 절이 반복이 나타나는 경우,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죠. 풀이 눕는다도 의미죠. 눈은 살아있다도 의미고, 의미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의미론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연구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변주, 이제는 반복과 변주를 둘로 나눴어요. 반복을 연구하는 것은, 그죠? 문법적 규칙에 따라서 반복을 연구하고, 이게 복잡하게
그죠? 변주되는 것은 조금 더 의미론적으로 다른 차원이죠. 조금 더 복잡한, 이건 단순한 차원이고, 이건 복잡한 차원. 요거로 이렇게. 그렇습니까? 반복과 변주를 나누어 가지고, 반복은 구문론적 연구를 하고, 변주는 의미론적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 텍스트 언어학의 기본 개념하고 시 연구를 접목시켜 본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접목이 가능할까요? 이런 요소들이 다 어떤 언어의, 그죠? 반복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이거든요. 어떤 언어를, 문장을 구사할 때 혹은 언어를 구사할 때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법들이 나타나니까 반복을 여기다가, 변주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변주가 일어나면 의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아까 대표적인 이 결속성의 관계는 인과관계라 그랬죠. 인과관계 말고도, 그죠? 전환도 있고, 기결도 있고, 점층도 있죠. 그리고 연세도 있고, 그죠? 또 뭐 다양한 정강도 있고, 그죠? 다양한 이 연속성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변주에서 살펴. 자,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시간도 끝날 때가 됐네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29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이 점은 이 연구가 한국 모더니즘 시에 나타나는 변주의 언술 구조를, 이제 변주의 차원입니다. 변주의 언술 구조를 이제 연구할 때는 뭐예요? 시상 전개에 따르는 영구성의 영역에서, 아까 반복은 부분적 표현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작은 영역이고, 이젠 조금 이걸 시가 가지고 있는 큰 영역으로 확대했을 때 이제 변주를 연구하는 것인데, 병렬 관계, 대비 관계, 대칭 관계, 연쇄 관계, 점청, 순환, 전환, 왕복, 확장, 기결 10가지나 찾아냈어요. 아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그죠? 일반적인 개념이고, 더 세분화하면 10가지 정도의 이 뭐가 생겨나요? 의의 연속성이 생겨난다. 어떤 의미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죠. 의미가 어떤 경우는 순환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왕복이 되고, 어떤 경우는 연쇄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대칭이 형성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10가지는, 이 내가 그냥 뭐예요? 논리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실제 7명의 시인을 연구해 본 결과 기납적으로 이 10가지 유형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시인에게는 병렬과 순환과 점청 이렇게 3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시인에게는 대칭과 순환, 대칭과 확장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다 종합해 보면 10가지인데 시인마다 요 중에서 조합이 일어난다. 특정한 변주의 언술 구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상은 예를 들면 대칭과 순환을 특징적으로 사용한다. 백석은 병렬과 점청을 특징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납적으로 이 7명의 시인을 다 연구해 보니까 시인마다 이 언술 구조가 다르더라. 뭐가 다르다는 거죠? 변주가 다르더라. 반복과 변주의 차별성이 생기더라. 그죠? 그런 연구의 방법을 지금 설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10가지 변주의 방법이 머릿속에서 그냥 내가 짜서 구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시인들의 이 변주의 방식들을 다 연구해 보니까, 종합해 보니까 10가지더라. 그런데 그 10가지가 물론 더 있겠죠. 더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0가지인데 시인들마다 이 변주가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한다. 물론 시인들이 내가 이런 변주 방식을 채택해야 되겠다라고 의식하고 계획해서 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의미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죠? 시를 쓰다 보니까 그런 변주의, 반복과 변주의, 그죠? 유형이 설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0쪽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